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집을 팔았대. 형, 뭔 소리야? 엄마가 집을 파셨다고.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이미 계약 끝났대. 말도 안 돼. 우리 집이 없어졌다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집을 팔았대.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우리 집이 없어졌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비행기표 바꿔요. 지금 당장. 상훈이 황급히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정희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눈을 떴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진 지 5년째. 이제는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져도 온몸이 쑤셔왔죠.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정희는 35년간 해온 습관대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찬장을 열고 무거운 뚝배기를 꺼내는데 손이 떨려 그만 살짝 놓칠 뻔했죠. 아이고, 이것도 이제 제대로 못 드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썰고 참기름 두르고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동안 계란말이며 나물 반찬이며 정희의 손끝에서 하나둘 완성되어 갔습니다. 3인분 상차림. 남편이 떠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습관처럼 3인분을 준비하는 자신이 우스웠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유리가 거실로 나오며 하품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피부에 명품 실크 잠옷. 그녀는 아침부터 빛이 났죠. 응, 상훈이 출근 준비해야 하잖아. 정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리는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건강식품 잘 드시고 계시죠? 우리 엄마가 또 좋은 거 있다고 보내주신다던데요. 관절염에 특효래요. 친정 자랑이 또 시작됐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상을 차렸습니다. 상훈이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죠. 엄마, 좋은 아침. 아들의 인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미역국 끓였어. 앉아서 먹고 가. 정희가 뚝배기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상훈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유리 눈치를 슬쩍 봤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먹을게요. 토스트로. 그는 미역국을 밀어내고 빵을 꺼냈죠.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미소를 유지했죠. 그래, 너희들은 바쁘니까. 유리가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아빠가 새로 산 와인 같이 마시자고 하셨어요. 아, 맞다. 엄마,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상훈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정희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3인분 음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차가운 미역국이 기름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현관문이 열리며 옆집 김순덕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네. 혼자 다 드실 거예요?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덕 씨나 좀 같이 먹어요. 며느리는 안 먹고 갔어요? 참 예쁘게 생기긴 했던데. 순덕이 앉으며 말했죠. 다이어트 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정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준 밥은 먹어줘야지. 정희 씨도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저렇게 예쁘고. 순덕의 말에 정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뭐. 설거지를 하며 정희는 싱크대에 고인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관절염으로 부푼 손가락들이 욱신거렸죠. 3인분 그릇을 혼자 닦으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희는 아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은행 부지점장까지 지냈던 화려한 과거는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죠. 거실로 돌아온 정희는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보, 우리 상훈이가 이상해졌어요.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날 보는 눈빛이 달라요. 마치 남 보듯이. 유리 눈치만 보고. 영정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액자를 살짝 쓰다듬었죠. 당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리 어머니였죠. 사돈, 잘 지내시죠? 우리 유리가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해주고 있어요. 정희의 대답은 공허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유리가 워낙 응석바지로 자라서 걱정했는데 사돈께서 다 이해해 주시니 감사해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35년간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시어머니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 가면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버텨야겠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차가워진 미역국을 냄비에 담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데워 먹을 생각이었죠. 관절 아픈 손으로 무거운 뚝배기를 들 때 또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놓치지는 않았지만 정희는 자신의 늙어가는 몸이 서러웠습니다. 이게 정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정성. 완벽한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정희의 모습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죠.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입구에서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는 이곳이 유일한 숨통 트이는 공간이었죠. 정희 씨, 여기 앉아요. 김순덕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둘은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오늘따라 순덕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죠. 정희 씨,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덕이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병원에서. 그러다 갑자기 말을 멈췄죠. 아, 아니에요. 괜한 얘기했네요. 정희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20년 전이면 우리 남편이.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릴게요. 순덕이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 속에서 남편의 병원 진료 기록을 꺼냈죠. 20년 전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합병증으로 갑자기 떠나버린 남편. 그때 담당이가 최 박사였는데 정희가 기록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원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했죠. 어머니, 뭐 하세요? 유리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황급히 서류를 덮었죠. 아, 그냥 옛날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 유리가 냉장고를 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또 좋은 거 사오시라고 하셨어요. 한우 최고급이에요. 비싼 고기가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어머니도 뭐요? 유리가 건성으로 물었지만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응, 잘 지내요. 유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있지? 유리가 정희를 슬쩍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워낙 좋으신 분이라 편해요. 다행이네.
어머님도 약사 출신이라 우리랑 통할 거야.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은행원이었는데. 유리가 황급히 스피커폰을 끄며 나갔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저녁 시간 상훈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죠. 상훈아, 무슨 일 있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상훈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유리를 보고 멈췄습니다. 여보, 오늘 부장이 또 나한테만 일을 떠넘겼어. 정말 미치겠다. 유리에게는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정희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는 안녕히 계세요 정도의 인사만 하고 며느리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20년 전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희는 다시 서랍에서 남편의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담당의 최원석. 수술 날짜 2004년 3월 7일. 사망 시간 오후 2시 30분. 최원석. 정희가 계속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내일 병원 가실 거죠? 혈압약 좀 처방해 주세요. 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원석. 유리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순떡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표정이 떠올랐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순덕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 꼭 만나야 해요. 20년 전 일 알려주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오전 10시 경로당에서 봐요. 정희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의문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10시에 만날 순덕과의 약속에 가 있었죠. 엄마,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상훈이 물었지만 정희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유리는 여전히 친정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새로운 병원 장비 들여왔대요. 최신식이래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원석,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을.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습니다. 30분만 더 있으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정희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0년간의 의문이 곧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유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3년 전에 빌린 그 돈 말이에요. 유리가 커피를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천만 원? 네, 그거 상훈이 오빠가 물려받을 돈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급하셨나요? 유리의 말투가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정희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건 빌려준 거야. 이자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유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요? 어차피 다 상훈 오빠 거 될 텐데. 정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계산을 하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하는 말인데. 유리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죠. 상훈이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훈아, 유리가 3년 전 빌린 돈 얘기하는데. 정희가 말을 꺼내자 상훈이 유리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유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상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말 안 할게.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주말마다 빼곡히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골프, 장모님과 백화점, 처가 가족 모임. 정희 자신과의 약속은 단 하나도 없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도 처가에 가야 해요. 상훈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약통을 확인하니 혈압약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상훈아, 엄마 약 좀. 엄마 약국 가실 수 있죠? 전 회사 늦어서. 상훈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유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워낙 독립적이셔서 손이 안 가요. 친정엄마처럼 이것저것 챙겨달라 안 하시거든요. 정말 편해요.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였죠. 유리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면에 카톡 메시지가 떴죠. 유리야, 시어머니 어때? 답답해 죽겠어. 양로원 보내고 싶다 키읔키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로원이라니. 자신이 정말 이 집의 짐이 된 건가요? 그날 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5년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은행장 연금도 아파트도 모든 걸 아들 가족을 위해 썼는데 이게 결과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순덕을 만난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 씨, 20년 전 그 일, 정말 최원석 의사와 관련이 있어요? 순덕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순덕이 주변을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원석 의사가 그날 술을 마시고 수술실에 들어왔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때 수술실 간호사였어요. 분명히 술 냄새가 났는데 병원장 아들이라 아무도 말을 못했죠. 정희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의료사고였어요. 간단한 수술인데 실수를 한 거죠.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일로 병원을 그만뒀어요.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정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간 병으로 알고 있었던 남편의 죽음이 의료사고였다니.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다 덮었죠. 최원석이 병원장 아들이니까. 순덕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족에게는 합병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사람이 지금 유리 아버지라니.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희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의 딸이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가 들어와서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어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유리가 물었지만 진심 어린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떠난 거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딸이 나를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식사 시간 유리가 들떠있는 표정으로 상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엄마 결혼 40주년이래요. 상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려야겠네. 그래서 말인데 하와이 럭셔리 리조트 예약했어요. 3주간 갈 거예요. 유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포시즌스 마우이의 오션뷰 스위트룸이에요.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정희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나도. 그 순간 유리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죠. 어머니는 좀 쉬셔야죠. 유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비행 힘드시잖아요. 14시간이나 비행기 타야 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완전한 배제. 가족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죠. 유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겨우 가시는 건데 혹시나 어머니까지 가시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휠체어 서비스도 예약해야 하고. 상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우리끼리 꼭 여행 가요. 제주도라도. 그래, 너희끼리 잘 다녀와. 정희가 쓰라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뭔가 올라왔지만 꾹 삼켰죠. 유리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와이 면세점에서 뭐 사다 드릴까요? 마카다미아 너트라도?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유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우리 사위가 이런 여행 보내주고 정말 고마워요. 1등석 비행기표에 5성급 호텔이라니. 우리 딸 복 받았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처가 부모의 결혼기념일 여행을 보내주는 아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배제된 현실이 너무 아팠죠. 잘 다녀오세요. 정희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사돈은 안 가세요?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 유리 어머니의 물음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집에서 쉬려고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여행 계획표를 봤습니다. 유리가 프린트해놓고 간 것이었죠. 1등석 항공료 한 명당 800만 원. 포시즌스 마우이 스위트룸 하루 150만 원. 프라이빗 요트 투어, 헬리콥터 관광, 미슐랭 레스토랑 예약.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거야? 정희가 계산해보니 1억 가까운 돈이 들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했는데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못 가본 해외여행을 저 사람들은 내 돈으로 가네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난 정말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요. 여행 준비로 분주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리는 백화점에서 새 옷과 가방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여보, 이 비키니 어때요? 하와이니까 화려한 게 좋겠죠? 상우는 회사 일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죠. 정희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어머니, 우리 없는 동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유리가 물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3주나 되는데. 괜찮아. 오히려 조용해서 좋을 것 같아.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유리가 핸드폰으로 친정 엄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수영복 3벌 샀어요. 아, 시어머니요? 안 가세요.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시대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출발 전날 밤 상훈이 정희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정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난 괜찮아. 너희들 재밌게 놀다 와. 엄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상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유리가 이미 다 예약을 해버려서. 상훈아.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 기분 상하지 않게 해. 처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잖아.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문이 닫히자 정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오열하는 정희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35년간 모든 걸 바쳤는데 결국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죠.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떴습니다. 정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는 참을 수 없어. 남편을 죽인 사람의 딸이 자신의 돈으로 호화 여행을 가면서 자신은 배제하는 이 상황.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씨앗이었죠. 여행 전날 밤 정희는 서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간 차곡차곡 모아둔 서류들이 나왔죠. 부동산 등기부,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희가 상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5살 때 유치원 운동회에서 1등하고 웃는 모습, 10살 때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던 날, 20살 때 대학 입학식 사진, 해맑게 웃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상훈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정희 씨, 내일 그들이 떠나죠? 네,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간대요. 그럼 이제 결심하셨어요? 그 이야기 해도 될까요? 정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순덕 씨, 그때 그 얘기 정말 사실이에요? 최원석이 술을 마시고 수술했다는 게. 전화 너머로 순덕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 20년 넘게 참고 계셨구나. 이제야 말씀드려요. 그 최 박사가 바로 유리 아버지예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정말 의료사고로 수술 실수였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수술방에 간호사로 있었거든요. 최 박사가 그날 병원장 아들 결혼식에서 술을 마시고 왔어요. 오후 수술인데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정희가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병원에서 다 덮었죠. 최 박사가 병원장 아들이었고 곧 병원을 물려받을 사람이었거든요. 전 그 일로 병원을 그만뒀어요.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순덕 씨는 왜 이제야? 정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죄송해요, 정희 씨. 저도 겁이 났어요. 그때 최 박사가 저한테 입막음 돈을 주려고 했거든요. 거절하니까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겠죠? 유리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최 박사는 알고 있을 거예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수술 후에 병원 기록을 조작했거든요. 합병증으로. 정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죠. 복수를 해야 하나, 가족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하나? 정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 1시, 정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상훈이 태어났을 때, 첫 돌잔치 때, 유치원 졸업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식, 결혼식.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유리 가방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여권이었죠. 정희가 주우려다가 멈췄습니다. 여권 안에 끼워진 종이가 보였습니다. 하와이 일정표. 그 아래 메모가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 없어서 다행. 편하게 놀 수 있을 듯.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죠. 새벽 3시, 정희는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못 참겠어요. 당신을 죽인 사람의 딸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더는 못 견디겠어요.
영정 속 남편이 슬픈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결심을 굳혔죠. 서랍에서 모든 서류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장 시절 알던 변호사 명함도 찾았습니다. 김상우 변호사,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된 옛 동료였죠. 언론사 기자 연락처도 확인했습니다. 박지영 기자, 예전에 은행 비리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정의감 넘치는 기자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의가 중얼거렸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훈과 유리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죠. 커다란 캐리어 4개에 각종 쇼핑백들. 엄마 다녀올게요. 상훈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와.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유리는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그들을 배웅하며 마지막 연기를 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길 바라.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자 정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리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드디어 하와이다. 어머니 없으니까 더 편하게 놀 수 있겠어요. 상훈이 찔끔 유리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유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정희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부동산 중개업소였죠. 안녕하세요. 강남 삼성 부동산입니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현금 거래 가능한 사람으로요.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파트가 어디신가요?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예요. 아, 그럼 금방 나가겠네요. 요즘 그 단지 인기가 많거든요. 금매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하는데. 상관없어요. 일주일 안에 처리하고 싶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해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저 박정희예요. 한국은행에서 같이 일했던. 아이고, 정희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현금 매수자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급하게 처분해야 할 부동산이 있어서. 물론이죠. 제가 아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요. 대치동이면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전화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김상우 변호사님 계신가요? 예, 누구신지. 박정희입니다. 예전에 한국은행에서. 아, 정희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김상우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상호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오늘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탐사보도팀 이메일을 찾았죠. 20년 전 의료사고 은폐 사건 제보합니다. 당시 서울대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가 조직적으로 은폐되었습니다. 증거 자료와 증인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피해자 유족 박정희.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 씨,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정희 씨, 정말 괜찮겠어요? 순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20년을 참았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죠. 정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병원 기록, 제가 몰래 복사해 둔 게 있어요. 정말요? 순덕 씨 고마워요. 두 할머니는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20년 전 병원 기록을 찾으러 가기로 한 거죠. 오후 부동산 업자가 집에 왔습니다.
젊은 직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왔죠. 와,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겠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살았던 집이 이렇게 쉽게 남의 집이 되는구나. 사진 촬영이 끝나고 부동산 업자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매물로 올릴게요. 아마 3일 안에 계약 들어올 거예요. 빠를수록 좋아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 정희는 김상우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빌딩 30층. 김상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위험 있게 걸려 있었죠. 선배님, 어서 오세요. 김상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희는 준비한 서류를 모두 꺼냈습니다. 민사소송 준비하고 싶어요. 의료사고 은폐와 재산 문제 관련해서 김상우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의료기록, 금전거래 내역, 녹음 파일. 선배님, 이 증거들 완벽하네요. 김상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이네요. 그럼 진행해 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김상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정희는 순덕과 함께 창고로 향했습니다. 순덕이 20년간 보관해온 자료들이 있는 곳이었죠. 여기 있어요. 순덕이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당시 수술 기록, 간호일지, 그리고 최 박사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증거들. 정희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죠. 두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거죠. 다음 날 아침 정희와 순덕은 20년 전 남편이 수술받았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본관 건물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었죠. 여기서 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순덕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무기록실로 갔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요. 정희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지하 보관소에 있어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리는 동안 순덕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정희가 순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덕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라도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드디어 기록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여기 보세요. 순덕이 수술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수술 시작 시간이 오후 2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시에 시작했어요. 최 박사가 늦게 온 거죠. 정희가 기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조작한 거예요? 그날 최 박사가 누구 결혼식에서 술 마시고 왔거든요. 그걸 숨기려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최 박사가 수술방에 들어왔을 때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다른 의사가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괜찮다며 수술을 강행했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간단한 맹장 수술이었는데 실수로 동맥을 건드렸어요. 순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급히 봉합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리고는 합병증이라고 기록을 조작한 거예요. 정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인간이. 더 충격적인 건 최 박사가 그 후로도 계속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다 덮어줬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대형 병원 원장이 됐죠.
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정희 씨, 전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순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서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요. 순덕 씨, 자책하지 마세요. 정희가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정희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좀 놓여요. 순덕이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70이 넘어서 복수를 계획하다니. 정희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남편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 묘지였죠. 정희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떠난 거였구나. 미안해요. 이제야 알아서. 순덕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두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여보,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정희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을 죽인 사람이 떳떳하게 살고 있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순덕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가 진짜 자매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나요. 저도요, 순덕 씨. 정희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마을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두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두 분 요즘 자주 다니시네. 진짜 자매 같아 보여. 정희 씨가 요즘 밝아진 것 같아. 정희와 순덕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복수를 앞두고 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죠. 진실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순덕 씨, 우리 나이에 새로운 용기를 내게 될 줄 몰랐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인생은 끝까지 모르는 거네요.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두 할머니의 우정은 복수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자매였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단 하루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죠. 정희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벌써 매수 희망자가 10명이나 나타났어요. 부동산 업자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현금 보유자들이 경쟁하고 있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 더 준다는 사람도 있고요. 정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일 빨리 계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약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장 시절 쌓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김 부장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 씨, 제가 소개한 투자자가 바로 계약하고 싶대요. 프리미엄까지 얹어준다고 하네요. 고마워요, 김 부장.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일이 술술 풀리네요.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상우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선배님, 의료사고 소송 준비 다 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상대방이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상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에 먼저 터뜨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미 연락해뒀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지영 기자였죠. 박정희 선생님, 제보하신 의료사고 사건, 저희가 심층 취재 들어갑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증거자료 검토했는데 이건 정말 대형 스캔들이네요.
병원장 아들이 술 마시고 수술하다가 환자를 죽였는데 은폐했다니. 사실대로 보도해 주세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런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신문 일면에 실을 예정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정희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35년간 살았던 집. 구석구석 추억이 서려 있었죠. 이제야 내 집이 생기는구나.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남의 깨끗한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희 씨, 어디 가세요? 새로운 인생 살러 가요. 정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각자 살려고요.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오피스텔에 도착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죠. 핸드폰으로 하와이 날씨를 검색했습니다. 화창한 날씨. 유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이 떴죠. 하와이 최고. 시어머니 없어서 더 자유로워요. 키읔키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시어머니 없는 여행이 최고지. 우리도 다음엔 시어머니 빼고 가자. 정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잘 놀고 있구나. 며칠 후면 깜짝 놀랄 텐데.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 씨, 이사 끝났어요. 축하해요, 정희 씨. 새 출발이네요. 이제 우리도 여행 계획 세워볼까요?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좋죠. 우리 나이에 뭐가 무서워요. 유럽이라도 가요. 두 할머니가 통화하며 웃었습니다. 복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했죠. 그날 저녁 정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35년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것이다. 박정희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박정희로. 다음 날 김상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소송 준비 완료됐습니다. 상대방이 화해를 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화해는 없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전면전으로 가겠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곧 폭탄이 터질 거예요. 하와이에서 한껏 즐기고 있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겠죠.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유리는 럭셔리 카바나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늘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여보, 여기 진짜 천국이에요. 유리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없으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 완전 자유예요. 상훈이 찔끔 유리를 봤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미안하긴 해. 왜요? 어머님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유리가 선글라스를 쓰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훈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형이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상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집을 팔았대. 형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 소리야? 상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집을 파셨다고.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이미 계약 끝났대. 상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집이 없어졌다고? 유리가 상훈의 표정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집을 팔았대.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유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칵테일 잔을 떨어뜨렸죠. 말도 안 돼. 우리 집이 없어졌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해변에 다른 관광객들이 쳐다봤지만 유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유리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비행기표 바꿔요. 지금 당장. 상훈이 황급히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바꾸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성수기라 일주일 내 자리가 없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상훈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리의 부모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유리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돈이 정신이 온전하신가? 아빠 어떡해요? 유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갈 집이 없어요. 유리 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 사돈이 왜 갑자기 그러시지? 상훈이 다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에게였죠. 형, 정말이야? 엄마가 진짜 집을 판 거야? 그래. 방금 확인했어. 이미 등기 이전까지 끝났대. 형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오피스텔로 이사 가셨대. 혼자 살겠다고. 엄마 전화번호 좀 줘. 상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걸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상훈과 유리는 멘붕 상태였습니다. 럭셔리 스위트룸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상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 당신 잘못이에요. 유리가 상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잘못? 너야말로 엄마를 무시했잖아. 상훈도 화를 냈습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천국 같던 하와이가 지옥으로 변했죠. 유리가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들어갈 집이 없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집에 당분간 있으면 되지. 유리 어머니가 위로했지만 유리는 더 울었습니다. 싫어. 내 집이 있어야 해. 어머님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때 상훈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잘 놀고 있니? 날씨 좋지?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한 거야. 너희 올 때까지 오피스텔 구해놓을게. 걱정하지 말고 여행 잘하고 와. 상훈이 문자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의 차가운 어조가 낯설었죠. 여행은 나중에 다시 와. 유리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해. 비행기표 구해봐.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주일 내 비행기표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자리가 없었죠.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야.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왜 하필 우리가 없을 때 이런 짓을 한 거야? 상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거든요. 럭셔리 리조트의 호화로운 저녁 식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지옥이 되는 데는 한 통의 전화면 충분했죠.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상훈과 유리 그리고 유리 부모가 지친 얼굴로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최원석 원장님, 20년 전 의료사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술을 마시고 수술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공항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기자들의 열기는 거셌죠. 유리 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 모르는 일입니다. 피해자 유족이 직접 증언했습니다. 간호사 증인도 있고요. 한 기자가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당시 수술 기록입니다. 시간이 조작된 흔적이 명백합니다.
유리가 아버지를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박정혜 씨와는 어떤 관계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정혜 씨가 따님의 시어머니라는 게 사실입니까? 유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이 이런 짓을? 상훈이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려 했지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상훈 씨, 어머니가 왜 이런 폭로를 하신 건가요?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가족 문제입니다. 비켜주세요. 공항 이용객들이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했죠. 저 사람들 뭐야? 의료사고 은폐래. 아, 뉴스에 나온 그 사건? 시어머니가 폭로했대. 유리 어머니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노망이 났나 봐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요. 그 순간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정혜 씨는 전직 한국은행장이십니다. 정신이 매우 명료하신 분이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은행장이었대? 그런 분이 거짓말할 리 없지. 의사가 진짜 술 마시고 수술했나 봐. 유리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되겠네요. 한 기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증인이 여러 명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훈이 무릎을 꿇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죠.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거야? 상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유리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돈 때문이라고요? 한 기자가 파고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돈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 빌린 것, 시어머니 돈으로 호화 여행 간 것. 차마 말할 수 없었죠. 공항 바깥으로 나오니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BS, KBS, MBC, JTBC 모든 방송사가 나온 것 같았죠. 최원석 원장님, 병원장 자리에서 사퇴하실 겁니까?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유리 아버지가 차에 타려다가 돌아섰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죠. 박정희 씨, 당신이 듣고 있다면 말합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20년 전 일을 왜 이제 와서? 당신이 정말 미쳤구나. 그럼 의료사고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유리 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유리가 아버지를 끌고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차를 둘러쌌죠. 차가 겨우 빠져나가자 상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였습니다. 박 부장님,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당분간 출근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어서요. 그리고 횡령 의혹도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횡령? 무슨 횡령이요?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훈은 망연자실했죠. 집? 아니, 이제는 집도 없었습니다. 임시로 구한 오피스텔로 향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쉿, 들어요. 오피스텔에 들어서자 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3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상훈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연결됐죠.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만나서 얘기해요.
상훈이 애원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야. 되돌릴 수 없어. 엄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상훈이 울먹였습니다. 용서? 너희가 나를 용서해야지. 정희가 말했습니다. 20년간 속고 살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장인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술 마시고 수술하다가 상훈이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의료사고의 진실. 시어머니의 복수인가, 정의 구현인가. 온 국민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 대박이다. 며느리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의사가 술 마시고 수술하다니 살인이지. 전 은행장이면 머리 좋으신 분이네. 다음 날 아침 유리 아버지의 병원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살인 의사 처벌하라. 은폐된 진실을 밝혀라. 병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죠. 유린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 신문 일면을 장식한 건 충격적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0년 전 의료사고 은폐, 병원장 아들의 음주 수술, 피해자 유족, 20년 만에 폭로, 가해자 딸은 며느리, 피해자 가족의 정의를 위한 외로운 싸움. 상훈은 새벽부터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상훈 부장님, 감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로 회사 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상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출근 정지 상태이니 조사에만 응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훈은 주저앉았죠. 유리 아버지의 병원은 더 큰 파장에 휩싸였습니다. 최원석 원장, 의료진 면허 취소 위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선 거였죠. 유리가 친정집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됐어요? 유리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면허가 정지됐어. 병원도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뭐라고요? 유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죠. 박상훈 씨 계십니까? 네, 제가 박상훈입니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상훈이 연행되는 모습을 이웃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저 집 정말 망했네. 시어머니한테 잘못 보면 저렇게 되는구나. 유리는 오열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왜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때 유리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였다는 걸 알았다면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을까? 20년간 속고 산 내 심정은 생각해봤니? 유리가 문자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상훈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동안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저녁 뉴스였죠.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상훈 씨가 실은 박정혜 씨의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 전 고아원에서 입양된 것으로. 유리가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기사에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입양한 아들을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천하의 불효자. 며느리는 더 나쁘다. 남편 아버지 죽인 사람 딸이면서. 상훈이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죠. 당신 정말 입양하였어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상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엄마가 한 번도 말 안 했어.
그럼 우리 결혼도 다 거짓이었네요? 유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 아빠도 당신도 나도. 유리가 절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정희 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입양해서 키운 아들인데. 근데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를 무시했대. 양로원 보내려고 했다며. 여론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들. 순덕 할머니가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요? 정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씨,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TV를 켜니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복수인가 정의인가, 시어머니의 반란, 가족 해체의 비극. 정의는 TV를 껐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죠.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상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제가 입양하였나요? 그럼 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왜 이제야 이런 식으로?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었죠. 아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최원석 전 원장이 기자들에게 해명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유리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20년 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실수가 있었다면 죄송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술 마시고? 하지만 화면 속 최원석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죠. 정희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들이 나왔습니다. 먼지를 털고 첫 장을 넘겼죠.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 젊고 행복했던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정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장. 신혼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 성산 일출봉, 천지연 폭포, 섭지코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당신이 말했죠. 평생 당신만 사랑할 거야 라고. 눈물이 떨어져 사진을 적셨습니다. 또 다음 장. 상훈을 입양하던 날 사진이었습니다. 3살배기 상훈이 정희의 품에 안겨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엄마라고 불렀어.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다 녹았지. 상훈의 성장 앨범을 펼쳤습니다. 5살 유치원 입학식. 엄마, 나 유치원 가기 싫어. 엄마랑 있고 싶어. 울면서 정희 치마를 잡던 상훈. 7살 초등학교 운동회. 엄마, 내가 1등 했어. 엄마가 만든 김밥 먹고 힘이 났어. 메달을 목에 걸고 뛰어오던 상훈. 10살 피아노 콩쿠르. 엄마, 떨려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엄마는 내가 최고야. 그날 상훈은 대상을 받았죠. 15살 사춘기. 엄마, 나 진짜 엄마 아들 맞아?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가 놀랐었죠. 그럼 너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때 상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안겼던 기억. 20살 대학 합격.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전화로 들려온 상훈의 기쁜 목소리.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27살 첫 직장. 엄마, 첫 월급 탔어. 엄마 선물 샀어. 작은 목걸이였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죠. 30살 결혼식. 유리와 나란히 선 상훈. 엄마, 이제 유리도 엄마 딸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정희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내가 지켜온 건 결국 뭐였을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 전부였던 아이.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희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죠. 내가 복수하고 싶었던 건 유리 아버지였어. 상훈이가 아니었는데 왜 상훈이까지 망가뜨린 걸까?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상훈의 생일 파티 영상이었죠. 엄마 사랑해요. 케이크 촛불을 끄고 정희를 꼭 안던 상훈.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와 결혼하고부터?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줘서? 상훈이 회사에서 정직 처분받았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박상훈 부장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아니야, 상훈이는 횡령 같은 거 안 했어.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내 돈을 쓴 것뿐이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독일에서였죠.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였어요? 상훈이가 입양하라는 것도 이제야 알았어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왜 친자식들은 버리고 입양아만 키우신 거예요? 정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희 아버지가 원해서.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가 정말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막내 아들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이런 분이었나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자식들에게서 외면받는 기분. 이게 복수의 대가였을까요? 내가 정말 악한 시어머니가 된 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지치고 초췌한 한 노인이 있었죠.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갑질인가, 정당한 복수인가.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 하지만 먼저 시어머니를 무시한 건 며느리잖아요. 입양 사실을 폭로한 건 너무했습니다. 정희가 TV를 껐습니다. 온 국민이 자신을 판단하고 있었죠. 순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순덕 씨, 내가 괴물이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정희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상훈이를 망가뜨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너무 늦었겠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마음의 어둠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의 오피스텔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훈의 손글씨였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열자 5장의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 상훈이에요. 먼저 이렇게 편지로밖에 전할 수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직접 만나기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엄마,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15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렸죠. 중학교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입양 사실이 적혀 있더군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 저는 단 한 번도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잖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기억하세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서 처음 만난 날. 사실 저도 그날을 기억해요. 엄마가 이제부터 엄마야라고 하셨을 때 저는 진짜 천사를 만난 줄 알았어요. 따뜻한 품, 향긋한 냄새, 부드러운 목소리. 그 모든 게 제게는 기적이었어요. 엄마는 아시나요? 고아원에서 저는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2살 때 버려진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대요. 그런데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말했대요. 고아원 원장님도 놀라셨대요. 그게 제 첫말이었어요. 정희는 편지를 내려놓고 흐느꼈습니다. 그 일을 상훈도 기억하고 있었다니.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엄마, 제가 유리와 결혼하면서 변했다는 걸 알아요. 너무 죄송해요. 변명 같지만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유리 가족의 화목한 모습이 부러웠나 봐요. 친부모와 친자식의 끈끈한 정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더 유리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께 더 잘해야 했는데 오히려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희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또 고백할 게 있어요. 3년 전 빌린 그 3천만 원. 사실 유리 가족 빚을 갚는 데 썼어요. 유리 아버지 병원이 어려워서 엄마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창피해서 무서워서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가 놀랐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쓰인 줄은 몰랐죠. 지금 저는 구치소에 있어요.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죠. 하지만 엄마, 전 억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엄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얼마나 소중한 분을 잃을 뻔했는지. 엄마, 유리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 정말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20년간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사람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으셨다니.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제가 그 고통을 더했다는 게 죽을 만큼 괴로워요. 정희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이제야 고백하지만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언젠가 엄마가 저를 버릴까봐. 입양하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 유리에게 매달렸나 봐요. 유리 가족이라도 잘 보여야 제가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는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제가 엄마를 버렸네요. 정희는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엄마 아들이 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유리와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유리도 더는 못 견디겠대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엄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진짜 엄마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엄마를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 상훈 올림.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 그 아들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구나.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어느 카페. 정희는 검은 정장을 입고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정희가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죠.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먼저 제가 너무 멀리 갔음을 인정합니다.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아픔과 분노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모든 고발을 취하하겠습니다. 정희의 손이 연단을 잡았습니다. 떨림을 감추려는 듯이
최원석 원장님의 의료사고.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분도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정희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이 달그락거렸죠. 제 아들 상훈이의 횡령 사건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건 횡령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오해였을 뿐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을 벌이신 겁니까? 정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죠. 외로웠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증인은 피고인 박상훈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양 관계라고 들었는데요.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죠. 혈육보다 진한 정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제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입니다. 상훈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피고인이 증인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데. 아닙니다. 정희가 외쳤습니다. 제가 허락했습니다. 모두 제가 준 돈입니다. 판사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증인,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위증이 아닙니다. 정희의 손이 증인석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떨림을 멈추려는 듯이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정희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법정 경위가 말렸지만 정희는 울며 호소했죠.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제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발, 제발 선처해 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유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아내, 아니 전 아내입니다. 유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상훈 오빠는 횡령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가족 간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유리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어요. 양로원 보내려고 했어요. 어머니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유리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죽였는데도 그것도 모른 채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는데. 정희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유리에게 다가갔죠. 유리야. 정희가 유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리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멀리 갔어. 정희가 유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부모였죠. 최원석이 정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죄송합니다. 최원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실수였다는 걸. 하지만 겁이 나서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유리 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희 씨를 그렇게 대하도록 놔뒀습니다. 정희가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모두 일어나세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자들도 방청객들도.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상훈, 무죄. 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정희에게 다가왔죠. 엄마. 정희가 상훈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했어.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상훈이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질문들이었죠. 화해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감동 때문이었죠.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닙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거죠. 상훈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리도 다른 손을 잡았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어느 봄날 정희의 오피스텔이 아닌 새로운 집, 온 가족이 함께 살기로 한 넓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쌍둥이 손자들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4살이 된 준호와 준서, 상훈과 유리가 화해 후 새롭게 시작하며 낳은 쌍둥이였죠. 정희가 거실로 나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70세 생일 축하합니다.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유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들고 왔습니다. 미역국, 잡채, 갈비찜 그리고 각종 나물들. 이걸 내가 다 했어? 정희가 놀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유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셨던 것처럼요. 상훈이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3단 케이크 위에 70개의 초가 빛나고 있었죠. 엄마,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상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과학원 다닌 보람이 있네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들이. 문이 열리고 큰아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독일에서 왔어요. 막내 아들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5년 만이었죠. 할머니, 촛불 불어요. 준호가 까치발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준서도 의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정희가 두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같이 불자. 하나, 둘, 셋. 세 사람이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70개의 촛불이 한 번에 꺼졌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정희는 손자들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냈죠. 할머니, 왜 울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거야. 정희가 손자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유리 부모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원석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희 씨, 아니, 이제는 사돈이라 불러야겠네요. 그가 정중하게 고개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유리 어머니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언니. 이제 언니라고 부를게요. 정답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건강차예요. 순덕도 왔습니다. 정희 씨, 축하해요. 순덕 씨도 와줬네요. 정희가 순덕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유럽 여행 갈 거잖아요. 순덕이 윙크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상훈이 일어섰습니다.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 엄마.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신 엄마. 유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잘못까지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받아주신 어머니.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막내도 거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엄마. 정희가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주니. 할머니, 건배. 준호와 준서가 우유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제가 5살 때 운동회에서 1등 했던 거. 상훈이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처음 만났을 때도 기억나세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잊겠어. 예쁜 아가씨가 들어와서 얼마나 반가웠는데. 화목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아물었죠. 식사 후 정희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너희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게 있어.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다. 정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아니, 스스로 모든 것을 망가뜨릴 뻔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상훈이를 입양한 것. 최고의 행운은 유리를 며느리로 맞은 것. 최고의 기적은 이 모든 갈등을 딛고 진짜 가족이 된 것이다. 정희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정희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저희도 사랑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손자들은 정희 품에서 잠들었죠. 엄마, 손자들 제가 재울게요. 상훈이 아이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정희가 손자들을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떴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죠.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좀 봐요.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당신도 기뻐하겠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창가로 날아들었죠. 온 가족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